안녕하세요, 제나님들. 오늘은 우리 제나님들이 카드를 선택해서 보시는 픽업 카드 시간이 아니고요. 제가 원래 지금 심리상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을 하기 이전에 10년 넘게 오래도록 몸을 담고 있었던 곳이 이제 금융권이었습니다. 이제 거기서 이제 저는 좀 주로 교육 업무를 담당을 했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아무래도 오래 다니다가 퇴직을 하고 나서도 그 습관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 전 세계적인 어떤 이런 금융 상태, 뭐 경제적인 부분 돌아가는 거, 국제 정세 이런 거를 계속 보는 게 습관이 되어 있어서 늘 이렇게 매월 말이면 또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주말에 잠깐 시간이 났을 때 이제 우리나라와 이제 국제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그 몇몇 국가와 해가지고 이렇게 딱 카드를 뽑아봤는데 좀 되게 유의미한 좀 그런 카드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녹화를 못했죠. 혼자 뽑은 거니까. 근데 이걸 꼭 좀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녹화를 못했고 오늘 새로 뽑으면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뭐 그건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나올 거라는 생각에 그래도 보실 분들 그리고 또 이런 어떤 요약본이 도움이 되실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오늘은 11월 국제 정세와 그리고 국내 상황 어떤 이런 것에 대한 좀 예측 현 시점의 그 팩트 체크와 약간 그 타로가 얘기해주는 그 11월의 흐름 정도를 훑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제 예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 맹신하시거나 그러지는 마시고요. 어떤 그 예측에 대한 흐름도 흐름이지만 현재 시점에서의 어떤 국제적인 그런 전반적인 이슈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요 영상을 보시면은 대략적으로 한 번에 요약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으로 편하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미 아마 우리 전하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들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조금 더 좀 깊게 그리고 이렇게 해드리고 전해드리고 싶은 그런 말들도 있기 때문에 최대한 길지 않게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나라 것만 보면 되지 왜 도대체 무슨 뭐 세계적인 것까지 봐야 되냐 이러실 수도 있는데 이 국제 관계라는 게 다 이렇게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보니 우리나라와 아주 직간접적으로 좀 영향도가 있는 미국, 러시아, 중국, 북한 정도를 같이 이렇게 흐름을 좀 보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커스인 우리나라의 어떤 상황까지 이제 현 시점의 그 팩트와 그리고 더불어서 11월의 흐름 정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미국의 흐름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미국의 카드가 더 러버스 카드가 나왔네요. 러버스는 사실 음, 어떤 유대감과 뭐 이건 우리 지금 연애 카드 보는 게 아니니까 유대감과 어떤 교류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떤 포커스를 좀 주는 그런 11월이 되겠다라고 나왔는데 컬러 카드를 보았더니 요 블루 파란색 투톤이 나왔어요. 자, 파란색 두톤 역시 굉장히 교류에 대한 부분, 신중하게 교류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걸 나타내는 그런 카드이기도 하고 조금 뭐랄까 고요하고 평온한 약간은 좀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 카드이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이 아마 11월에는 약간은 부드러운 제스처를 하려는 그런 느낌이 보이는데 제가 현재 미국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장 영향력이 매우 높은 미국의 중앙은행의 기준금리가 현재 3.25이죠. 6월, 7월, 9월 자이언트 스텝인 0.75씩을 계속 연달아 3회를 밟았고요. 한국 시간 11월 3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9월 FOMC 이후 점도표를 보면 연말까지 4.5
저까지 올릴 거다라고 예상이 되어 있거든요. 125bp가 남아 있는 상태인데 그렇다라고 하면 자, 11월, 12월 두 달 동안 금리를 0.75, 0.5 혹은 0.5, 0.75 이런 식으로 해서 1.25를 올려 4.5로 올 연말에 마무리를 할 그럴 예정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폭등 중이라서 0.75 정도는 올려주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변수가 11월 8일 대통령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중간선거가 예정이 되어 있죠. 자, 하원은 이미 야당인 공화당의 승리가 예견이 되고 상원마저 부통령의 그 캐스팅 보트로 간신히 그 50대 50에서 아주 약간 우위인 상황이다 보니 어떤 선심 전략 이런 것으로 11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이 아닌 빅 스텝 정도로 한 0.5만 올린다라고 만약에 해도 이것은 조삼모사다. 결국은 어차피 12월 되면 0.75를 올릴 거다라는 그런 흐름이거든요. 사실은 지금 미국이 전 세계의 그 어떤 기축 통화로서 이런 그 기준금리를 계속 좀 이렇게 예고를 하고 올리고 예고를 하고 시장에 선반영이 되고 이런 상태로 계속 그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면 이런 방식은 옳지 않거든요. 절대로 인플레이션 못 잡습니다. 원래 굉장히 좀 이렇게 잽잽 막 훅훅 이렇게 툭툭툭툭 치고 있는 건데 이걸 계속 이렇게 맞다 보면 되게 둔감해져요. 또 금리가 오르는구나. 이렇게 돼버리게 되거든요. 그리고 시장이 이미 올라있는 그 물가를 절대로 잡지를 못해요. 굉장히 잔인할 수 있겠지만 한 번의 목표 금리치만큼을 딱 높여놓고 1년간 금리 변동 없습니다. 이렇게 가져가 가야지만 물론 금리에 대한 부분만 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금리에 대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한다면 그렇게 가야지만 잡을 수가 있는데 현재 이렇게 가서는 절대로 못 잡거든요. 근데 계속 똑같은 패턴으로 금리를 적게 올리는 것도 아닌 그런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올리고 있으면서도 물가는 절대 잡지 못하고 있는 그게 반복이 되고 있죠. 근데 지금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렇게 좀 약간은 부드러운 정책을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는 한데 자, 모르겠습니다. 지켜보면 어느 정도 흐름이 나오겠죠. 자, 두 번째 러시아의 카드를 보았더니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네요.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는 뭔가 새로 시작하는 긍정적인 그런 순간을 나타내거든요. 새로이 뭔가 프로젝트를 탄생을 하거나 뭔가의 기회를 포착한다. 뭐 이런 의미예요. 컬러 카드를 보았더니 남색 투톤이 나옵니다. 이거는 굉장히 서로 약간의 거리두기를 한 이성적 관계, 이럴 때 나오는 컬러이기도 하고, 좀 냉각기, 거리감 냉각기, 약간 이미 좀 뭔가 소원한 상태, 그리고 좀 되게 신중하고 심사숙고하고 냉정하고 침착한 컬러예요. 자, 우리 푸틴 대통령님께서 며칠 전 27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발다이 국제토론회 제19차 본회의 연설에서 무려 3시간에 걸쳐서 연설을 합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모든 사람은 하나의 계획으로 그 압축하려는 서방이 한 그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그리고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이 필요하지 않다.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의미가 없다. 단 우크라이나에서 민족주의자와 그 네오나치주의자들이 합쳐지는 것은 좀 큰 문제다. 그리고 중국은 가장 큰 무역 파트너다. 그리고 대만은 중화민국의 일부다. 그걸 이제 왜 러시아가 정의를 하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여하튼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반도의 핵 문제는 북한의 이익에 대한 무례한 태도와 그 목소리를 내지 않으려는 태도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로 결정한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파멸시킬 것이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문구화해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회의와 상관이 없이 예비군을 30명을 동원을 했는데 그게 모두가 완료가 됐고 향후 추가 동원 없이 이제 종료가 됐다라는 그런 발표가 났고요. 30일까지 미국과 나토가 핵 억지 연습인 스테드 페스트눈을 진행을 했죠. 그거에 러시아가 그 맞불 작전으로 26일부터 29일까지 핵전쟁 훈련인 그롬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술 핵을 쏘겠다라는 걸로 계속 지금 이제 핵 문제가 좀 대두가 되고 있는데 본인들은 우크라이나에다 쏠 일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계속 그 핵
그 문제에 대한 그 핵카드를 계속 들고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전술 핵과 전략 핵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자, 전략 핵은 정말 어마무시한 거, 진짜 막 진짜 세계 3차 대전 일어날 어마무시한 그런 버전인 거고, 전술 핵은 그래도 그거에 비하면 적은 규모의 핵무기지인 거예요. 약간 타격 스팟을 아주 정밀 타격하는 그런 게 전술 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설을 파괴하겠다라고 하고서 쏘면은 이제 거기를 정밀 타격을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는 전반적인 영향을 주겠지만 그 주변 국가에는 뭐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은 해요. 하지만 이제 기상사태인 어떤 날씨와 바람에 따라서 그 주변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일단 핵을 하나 썼다라는 게 굉장히 좀 미치는 그 데미지가 되게 크게 되다 보니 러시아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좀 만지작 거리면서 본인들의 어떤 그런 파워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 굉장히 냉담하고 굉장히 조금 약간 모르겠어요. 약간은 거리를 둔 좀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냉정하고 침착하게 한다라고 하니 그래도 11월에 뭐 쏠 일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지만, 그 냉각기의 그런 거리감과는 계속 가지고 갈 거다라고 보여지지만, 거기에 이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가 아까 나왔기 때문에 뭔가 새로이 어떤 시작되는 뭔가의 어떤 기회가 부착이 되거나 아이디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올라올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흘러왔던 거에서 약간의 무언가의 새로운 국면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자, 세 번째, 중국. 자, 중국은 텐 오브 완즈 카드가 나왔네요. 텐 오브 완즈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과 약간 본인들이 되게 힘에 부치거나 막 이런 것에 대한 것도 나오고, 약간 무언가가 종결이 돼서 안도감을 느낄 때도 나오는 카드이거든요. 대충 뭔지 알 것 같죠? 자, 거기에 따른 그 컬러 카드를 보았더니 초코 브라운 컬러가 나왔어요. 초코 브라운 컬러는 서로 속마음을 되게 표현하지 못해서 약간 소통이 어려운 그런 거를 나타내기도 하고, 조금 혼자 약간은 외통수? 좀 약간 고독하게 약간 좀 고립되어 있고 이럴 때 나오는 컬러이거든요. 자, 중국은 지난 22일 시진핑 국가주석이 제20차 공산당 당대회에서 3연임을 확정을 했죠. 앞선 장쩌민과 후진타오 주석이 5년씩 2회, 와, 그것도 길잖아요. 5년씩 2회면 총 10년을 재임을 했는데 그것도 되게 긴 건데 3연임을 했다는 거는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과 그리고 개혁 개방을 설계했던 덩샤오핑의 그 반열에 오르는 거라서 그 급을 맞추려고 하면 그에 걸맞은 업적이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계속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만 카드를 만지작거렸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원래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치지 않았으면 중국은 대만을 쳤어야 하는 그런 국제 정세의 분위기였어요. 왜냐하면 사실 예전만큼의 그런 그 중국 공산당의 위험이 없잖아요. 없어요. 저 이러다니 뭐지 중국에 끌려가거나 뭐 이러는 건 아니겠죠, 설마? 없어요. 예전 같지가 않단 말이에요. 요즘 그 젊은 그 당원들은 예전에 그런 마인드와는 분명히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 예전 같은 그런 카리스마 있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 거기에 그 시진핑은 계속해서 대만과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아주 예전부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대만과 통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계속 내세웠단 말이죠. 자, 지금 이미 3연임은 됐지만 아직도 본인의 자리가 불안불안해요. 뭔가 안정돼 있지 않아서 굉장히 좌불안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연임 후에 정부 인사를 다 자기 측의 그 충성파 및 자기 라인으로만 아주 너무나 눈에 띄게 지금 채우고 있어요. 자, 이거는 한번 해보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뭐 보여주겠다, 대만 치겠다, 막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참, 그래요. 거기도 그 나라도 참 조용한 날이 없는데, 여하튼, 게다가 언론 통제며 뭐며 뭔가 되게 많이 막혀 있으니, 사실 그 안에 그 내부 사정은 겉으로 밝혀진 거와는 다른,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게 또 엄청나게 많은 거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도 굉장히 피곤하겠죠. 근데 어떻게 놓고 보면은 내가 3연임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일단 한 고비 넘겼어. 거기에 대한 안도감도 있겠지만, 그동안 얼마나 긴장
굉장했겠어요. 그러니 굉장히 그 어떤 그 부담과 거기에 따른 좀 힘이 붙이는 그런 상태의 카드가 같이 나왔네요. 그러다 보니 당장 뭐 대만을 치거나 뭐 이런 흐름은 보이지는 않지만 약간 좀 몸을 사리면서 좀 비축을 해서 자기 라인을 좀 구축하는 데에 굉장히 좀 시간을 할애하는 그런 한 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다음 북한. 자, 북한 카드는 텐 오브 컵스 카드가 나오네요. 자, 텐 오브 컵스는 굉장히 만족한 상황이죠. 되게 만족한, 감정적으로 굉장히 만족한 상황인 거예요. 자, 거기에 컬러 카드를 보았더니 실버 카드, 은색 카드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약간 좀 냉담한 시기 때 나오거나 아니면은 조금 감정 소통이 조금 부족하거나 뭐 누군가와 서로 좀 안 좋아서 싸운 뒤 뭐 막 이럴 때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가 겉으로 비춰지는데 자기는 되게 만족한데, 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는 시진핑이 3연임이 확정되자마자 탄도미사일을 쏘죠. 또 도발을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은 지금 중국을 뒷배 삼아서 미국과 협상을 해보겠다, 직접 협상 테이블에 앉겠다라는 계산을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죠. 왜냐하면 예전에 중국이 그 미국과 어떤 북한 사이를 좀 조율을 할 때 북한이 확 일어나려고 하면 중국이 좀 커버를 해줬단 말이에요. 계속. 야, 그러지 마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야, 너네는 우리만 미국 좀 기다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눌러줬던 거죠. 근데 지금 중국이 미국이랑 등을 지었잖아요. 중국은 전혀 미국 입장에서 북한을 커버를 쳐줄 이유가 없어요. 없는 상황이다 보니 지금 여기서 기사한 사람은 누구? 북한이야. 게다가 시진핑이 사면임을 했으니 내 라인이잖아요. 막말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 야, 뒷배 삼았어. 이제 나 백 든든하니까는 한번 도발 한번 해보자. 야, 우리 얻을 거 좀 한번 얻어보자. 이런 계산이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 또 28일에도 탄도미사일 2발 또 쐈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인 NSC죠. NSC 그 상임위원회가 개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북한은 이 상황을 되게 즐기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겉으로는 굉장히 좀 냉담하고 뭐 소통 불가 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은 그 굉장히 즐기고 만족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11월에도 보낼 것 같다라고 나오네요. 자, 그럼 이제 가장 문제 우리나라. 자, 우리나라 카드를 봤더니 또 월드 카드가 나왔어요. 야, 월드 카드 제일 좋은 카드 아니야? 막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자, 이 월드 카드는 특성이 뭐냐면 지금까지 흘러온 그러니까 완성은 맞아. 종결되는 건 맞아. 와, 이 21번 메이저, 그러니까 22, 그러니까 메이저 카드가 22장인데 그 가장 마지막을 완성 종결 짓는 카드가 이 월드 카드예요. 자, 그런데 이 특별한 그 이유가 좀 약간 특이점이 뭐냐면 이게 굉장히 좋은 상태로 흘러왔으면 좋은 상태로 종결이 돼요. 그런데 뭔가 되게 시끄럽고 삐그덕거리는 상태로 왔다라고 하면 그 상태에서 종결이 되는 카드란 말이죠. 근데 지금 우리나라 뭔가 되게 시끌시끌 뭔가 문제가 되게 많죠.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상태에서의 무언가 한계를 느끼는 상황에서의 어떤 결말과 뭔가의 어떤 종결의 일이 생기겠다. 자, 뭔지는 전 모르죠. 여하튼 근데 그래서 좀 걱정이 되네요. 지금 좋은 상태가 아니니까. 자, 거기에 따른 그 컬러 카드를 보았더니 핫핑크 컬러가 나와요. 자, 이거는 음, 음, 조금 약간 내 파트너를 되게 힘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컬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파트너인 국가들을 우리나라가 되게 좀 곤란하게 하고 굉장히 좀 힘들게 할 수도 있는 그런 11월이 될 수도 있겠다. 라는 그런 게 보여져요.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를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 팩트를 좀 봐야겠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지만, 저는 이제 금융권 출신으로서 경제적인 파트를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0월에 가장 문제가 됐었던 게 그 강원도 레고랜드, 그 ABCP 즉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이 그 이제 부도 사태가 되면서 이제 돈맥 경화 상태가 굉장히 크게 문제가 터졌죠. 이에 이제 정부가 일요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그 경제 그 위에 계신 분들이 다 모이셔가지고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을 내놨습니다. 50조 지원해줄게. 자, 다 틀어박아. 자, 근데 그 중에 20조에 할당이 되는 채권시장 안정펀드라는 거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그 유동성 지원과 더불어서 그 국고채와 회사채의 그 과도한 스프레드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설립한 펀드거든요. 그래서 국내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유관기관 등 투자자가 자금을 납입한 펀드지 국가 지원이 아니에요.
야, 야, 막말로, 야, 지금 어려우니까 니네 돈 그거 펀드 모아놓고 우리 줘, 내놔! 이렇게 한 거예요. 자, 근데 막 되게, 뭐랄까, 발표는 국가가 굉장히 뭔가 지원을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죠. 여하튼, 그, 이 채권시장 안정펀드를 다 끌어다가 막 여기저기다 다 틀어봤고, 이제 뭐 하면서 지금 되게 안정화된 것처럼 일단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지는 두고 보면 알겠죠. 자, 이와 더불어서 부동산 PF 부실화의 문제가 되게 크게 터진 게 둔촌주공 재건축 PF 차원 발행을 실패를 했다라는 그 뉴스가 터지면서 이제 굉장히 크게 이게 이슈화가 되었는데, 사실 이 PF 대출 문제는 이쪽 업계에서는 이미 야, 이거 터지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던 문제란 말이죠. 그 시공사업단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이 이 사업비 이 차원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7천억을 다 떠안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 PF 유발채무 1위인 롯데건설이 이제 위기가 왔고, 그래서 뭐 롯데케미컬에서 뭐 돈을 가져오네 어쩌네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롯데도 위험한 거 아니냐, 거기에 따른 증권사들도 뭐 매물로 나왔네, 막 이런 찌라시들이 엄청 돌았어요. 자, 결국 우여곡절 끝에 KB증권이 차원 발행 주관사를 맡아서, 자, 주관사를 맡았다라는 건 KB증권이 7천억을 다 이렇게 차원을 해줬다는 게 아니라 KB증권이 이제 주관, 본인이 이제 리더가 된 거죠. 자, 본인들이 앞장서서 그 기존에 금융사들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 기존의 금융사, 뭐 농협을 포함한 그 금융사들과 더불어서 신규 은행들 거 다 끌어다 넣고, 그리고 아까 그 채권시장 안정펀드에서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이제 그 7천억 원의 그 차원을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데, 금리가 무려 최고 12%. 자, 7천억 원에 연 최고 12%면 이자만 얼마입니까? 자, 그런데 그것도 문제지만 그마저도 만기가 3개월 뒤인 1월 19일입니다. 1월 19일. 자,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잠깐 틀어 막아 놓은 거예요. 진짜 이렇게 경화된 그 돈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약간 숨통만 틔워준 상황인 거예요. 굉장히 이게 좀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게, 사실 둔촌주공 재건축이라고 하면 미분양될 가능성도 정말 거의 없고, 이 정도 굉장히 지금 메이저한 그 건설사들이 다 들어온 거잖아요. 시공사업단이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대우건설, 롯데건설 다 큰 회사들이 붙었단 말이죠. 이 정도라고 하면 이건 사업성이 있는 거고, 기존 은행들이 거기에 그렇게 이거 사업성 있네, 괜찮네, 안전하네 해서 투자를 했던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거를 PF 어떤 뭐랄까요, 그 차원을 안 해주겠다라고 해서 그게 실패를 했다가 난리가 나서 이제 간신히 3개월 그 받은 게 12%짜리란 말이에요, 최고가. 이거는 그러면 그 이하, 그보다 훨씬 중소규모인 그 건설 시공업체들이 지금 이렇게 진행 중인 PF 건들은 이제 다 이제 쉽게 나가리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 난리 나는 거예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면, 건설사가 무너지면 그 다음 무너지는 데는 어디? 금융사예요. 왜? 다 연계돼 있잖아요. 거기 자금 끌어다가 다 하는 거거든요. PF 일으키기 전에 브릿지 자금 쓰고, 그 브릿지 자금 대환을 PF가 나올 거기 때문에 브릿지를 아주 단기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본 PF가 실행이 안 되면 이 브릿지 자금을 차원을 못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문제가 다 터지는 건데, 이 자금들이 다 어디서 나오냐고. 금융권이에요. 그럼 그 금융권 자금은 또 어디서 나왔어? 다 우리 돈이야. 개인 돈들이 들어간 게 금융권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미노로 다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어떻게 돼? 큰일 난다는 거죠. 그러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난리를 쳐서 막뭐 50조 플러스 알파 대책이 나오고 했어요. 근데 이걸로 부족해가지고 또 강원도 레고랜드 그 사태를 또 떡하니 이제 같이 거기에 이제 얹어 주신 거잖아요. 자, 이 모든 사태들이 사실은 양적 완화로 달러가 무한 발행이 되었고, 그 달러가 국내에도 굉장히 유입이 많이 됐겠죠. 근데 우리나라 그 원화는 기축통화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외화 보유액 한도 내에서만 자국 통화를 발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달러가 되게 많이 들어왔어. 와, 외화 보유가 많으니까 우리나라 되게 어렵네. 야, 코로나고 지금 다른 나라도 막 발행해서 주니까 야, 우리나라도 막 원화 발행을 막 찍어냈어. 자, 문제는 지금 이제 환율을 방어를 하느라고 그 외화인 그 달러 지금 다 쓰고 있거든요. 달러 다 쓰게 되면 국제 거래 못 하죠. 오일도 못 사오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도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어요. 왜? 미국과 금리 차가 크면 외인 투자자들이 왜 뭐하러 우리나라에 투자를 하냐고요. 그 돈 다 빼가겠죠. 자, 현재 10월 12일에 한국은행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3%로 올리는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하면 10년 만에 기준금리가 3% 시대에 오른 거거든요.
근데도 그랬는데도 미국은 이미 3.25야. 게다가 이달에 11월 20 인제 11월 그 3 일에 다시 또 0.5나 0.75를 올리겠죠. 그러면 또 갭이 벌어지는데 우리나라는 11월 24 일에 0.25%를 인상할 예정이다라고는 말을 해 놨어요. 우리나라는 12월에 금리 인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월에 24 일이 마지막이야, 올해는. 자, 근데 한국은행은 최저 금리를 3.5%를 제시를 했어요. 그러면 0.5까지 올릴 수도 있겠죠. 아니면 내년 1월에 마저 올려서 3.5를 채우든가. 자, 3.5%가 돼도 이미 미국과는 금리가 역전이 계속 되어 있고 갭이 되게 커. 왜? 미국은 아까 올 연말 그 금리를 얼마? 4.5를 맞출 거다라고 해놨으니 우리가 3.5를 맞춘다라고 해도 이미 1%의 금리 갭이 있는 거죠. 그러면 외화가 다 빠져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만으로도 문제인데 만약에 금리가 최종금리 그 기준금리가 3.5라고 한다라고 하면 제1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6.5% 정도의 수준인 거고요. 사업자 대출은 8% 정도 수준으로 오른다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자, 제가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사실 타로도 타로지만은 그런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서 우리 제 채널에 오시는 우리 재나님들도 알고 계셔야 되니까. 사실 지금 굉장히 각자 도생의 시기이잖아요. 내가 내 재산을 내가 지켜야지 누가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찍고 있는 거고요. 현재 저축은행 예금금리가 이미 연 6%대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금리를 높게 주는 건 그만큼 급하게 자금 조달이 필요해서 더 주는 거거든요. 기업 등급이 AAA인 한전 회사채가 6% 가까이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겨우겨우 발행이 다 목표액을 다 채웠다라고 해요. 자, 그렇다라는 건 그 이하 등급의 회사는 훨씬 더 많은 높은 금리로 자금 조달이 된다는 거고, 개인은 더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우리 재나님들, 예금을 예치를 하신다라고 할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기 자본 비율 그 BIS라고 하죠. 그게 8% 이상인지 확인을 하시고 선택을 하시되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금액이 5천만 원인데 그게 원금 기준 아닌 거는 다 알고 계시죠?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산한 게 5천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금 4,700 정도로 분산을 해서 금융기관에 예치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신협, 그리고 단위노 추격, 수협 이런 곳들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게 아니라 자체 예금 보호 제도를 운용을 하는 회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해당 은행에 문제가 생겨서 업무가 정지가 되게 되면 예금자 보호법은 5천만 원이지만 자체 규약에 2천만 원까지는 선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몇 개월이 그게 좀 더 지연을 해서 지급을 한다. 근데 얼마나 몇 개월 뒤일지는 알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기관에 예금을 예치를 할 때는 한 2천만 원 정도까지만 예치를 하시는 게 자금의 유동성적인 부분에 문제가 묶일 수 있으니까 5천 넣어놨는데 2천만 선 지급하고 3천은 그냥 묶여서 언제 줄지 그냥 기다려야 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될 수 있으니까 꼭 명시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게 우리 그 예금자 보호 그 금액이 5천만 원인 거는 사실 굉장히 적은 거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일본이나 중국, 캐나다 이런 데 대략 다 1억 정도이고 미국은 25만 달러이기 때문에 대략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를 예금자 보호를 해줘요. 호주도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까지를 예금자 보호를 해주는데 우리나라 굉장히 좀 너무 작은 수준이다라는 거. 근데 따질 수는 없겠죠. 우리나라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자, 여기서 궁금한 거 또 카카오뱅크, 토스, K뱅크 이런 인터넷 뱅킹도 예금자 보호 되냐 물어보시는 분들 계시는데 예, 됩니다. 1금융권으로 쳐주기 때문에 또 실티은행, SC 이런 외국계 은행 예금자 보호 되냐 다 됩니다. 자, 외국인 분들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이 예금자 보호 가능한 금융권에 돈을 예치를 하셨다라고 하면 예금자 보호 다 가능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그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뭐 이런 그 신협, 수협 뭐 이런 곳들은 자체 예금 보호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다라는 것도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문제는 이런 그 예금 기관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품이 그럼 은행에서 하는 가입할 수 있는 거는 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야? 아니죠. 자, 펀드 예금자 보호 안 되죠. 자, 주택 청약 통장 안 됩니다. 자, 이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거든요. 자, 주택 청약 통장은 예금자 보호 상품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뭐 증권사, 보험사들도 다 되지만 보험사 상품도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건 저축형 상품만 예금자 보호가 되는 거지, 나머지 뭐 부정성 보험 이런 것들은 전혀 아닌 거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자, 우체국은 뭐 액수와 상관없이 한도 제한 없이 나라가 다 보증을 해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국가 부도가 되면 국가가 망했는데 국가가 뭘로 보증을 해줄 건가요? 그것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꼭 좀 다 분산 예치를 하시라고 꼭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이게 뭐 뱅크런까지는 안 가는 그런 사태가 오면 당연히 좋겠지만 뭐 미리 조심해서 나쁠 거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제 채널을 보시는 우리 재나님들은 꼭 그 예금 잘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안전하게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잘 좀 현명하게 이 전 세계적인 굉장히 글로벌하게 다 지금 위기이기 때문에 리스크가 굉장히 많고 한 이 시점에 현명하게 잘 각자 도생해서 우리 살아남으실 수 있기를 바라며 11월의 예측 흐름은 뭐 이런 그냥 참고 정도로만 뭐 타로로 보는 그냥 약간의 재미를 얹은 정도로만 보시고 이 전체적인 이 현재 시점의 이 팩트와 나는 어떻게 여기서 스탠스를 가져가야겠다 정도만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우리 11월 한 달도 잘 거뜬하게 살아내시기를 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저는 내일 또 아침 오늘의 타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11월 우리 재나님들 화이팅 하시고 자, 잘 살아냅시다. 화이팅! 안녕!